영국 작가 존 베일리는 헨리 제임스와 윌리엄 제임스 사이에 오간 편지들에 관한 최근의 비평에서 사람들이 성실하게 편지를 보내고 탐욕스럽게 수신했던 세계, 전화가 값비싸고 저속한 소통 방식이었으며 매일의 생활의 고난과 분투하기 위해 사람들이 편지에 의존했던 세계를 재현한 영국 시인 필립 락킨의 시 한 편을 회상했다. 베일리는 어떤 편지들을 갈망한다는 것은 온전히 인간이 되는 것이며 보통의 인간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오든의 말을 우리에게 상기해 준 다음 편지 쓰기가 과학기술이 그 형식을 거의 없애버린 시대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지속되어 온 고귀한 일이라고 말하며 결론을 맺었다. 베일리의 마지막 말들은 내 내면의 대화를 활성시켰고 그 대화는 내가 아직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들을 불러왔다. 정말로 그래. 내가 나에게 말했다. 젊었을 때 나는 엄청나게 많이 편지를 쓰던 사람이었고 어쩌면 계속 그렇게 남아있었을지도 몰라. 그게 아니었다면. 말도 안 돼. 내가 나에게 대답했다. 과학기술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어. 이런 질문을 해야 해. 왜 편지 쓰기는 좀 더 버티며 저항하지 못했을까? 우리 안에 무엇이 전화가 그토록 쉽게 그 자리를 넘겨받게 내버려 두었지. 너는 무슨 역할을 했는지 생각해봐. 왜 더 이상 편지를 쓰지 않는지 너 자신에게 물어봐. 나는 전화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보다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해. 정말 난 왜 더 이상 편지를 쓰지 않는 것일까? 편지를 쓰는 일이 내게는 솔직히 귀찮게 느껴지고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의무가 되어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편지를 쓰려고 애써 자리에 앉아있다 보면 분명 기쁨의 무아지경에 빠져들고 그러다 보면 기운이 회복되는데도 내가 편지 쓰기를 에너지를 소모하고 머릿속을 굳어버리게 하는 행위로 여기는 까닭은 무엇일까? 나는 왜 편지 쓰기와 싸우는 걸까? 왜 내 의지는 이렇게 분열되는 걸까? 35년 전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 사람들은 편지를 썼다. 학교 선생님도, 보험 설계사도, 사회 사업가도, 책을 읽는 경영자도, 여행을 하는 변호사도, 야간 학교에 다니는 재봉사도, 지역사회 사업을 하는 나의 지긋한 부인도, 불행한 내 어머니도, 기대에 찬 우리 이웃도, 사람들은 광범위하게 다양한 편지를 교환했다. 그것은 평범하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 있는 조그만 삶을 넘어서서 세계를 점유할 수 있는 익숙한 방법이었다. 오락에는 돈이 별로 들지 않았고 뉴욕에서는 당시에도 지금처럼 사람들 대부분이 정기적으로 영화와 콘서트와 연극을 보러 갔지만 널따란 공터에 있을 때면 우리를 둘러싼 시간은 멈춰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집에서 전화벨이 울리는 일은 드물었고 텔레비전도 켜져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 아파트는 충분히 조용했다. 마음에 드는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그 생각을 넘어 연결되고 싶을 때 공감이 가거나 동료라고 느껴지는 다른 영혼에게 이야기하고 의견을 말하고 무언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싶을 때 사람들은 자리에 앉아서 편지를 썼다. 친구들과 나는 모두 대단한 편지 작가들이었는데 그건 꾸준히 정기적으로 헌신적으로 편지를 썼다는 뜻이다. 우리 중 한 명은 언제나 세상에 나가 있었다. 학교 친구 한 명은 유럽이나 멕시코를 여행하고 한 명은 캘리포니아에서 일을 하고 또 한 명은 보스턴에서 학교를 다니는 시기였다. 우리는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고 그럴 때면 서로에게 편지를 썼다. 전화는 절대 하지 않았고 편지만 썼다. 편지를 받는 것은 설레는 일이었다. 나는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 구두를 벗어 던지고
편안한 의자에 털썩 앉아 봉투를 뜯어 열고는 좋은 읽을 거리에 집중하곤 했다. 그 점이 설레는 부분이었다. 좋은 읽을 거리가 약속된다는 점 말이다. 그런 읽을 거리를 얻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내 친구들이 편지를 잘못 쓸 수도 있었으니까 그 약속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으므로 상관없었다. 나는 편지를 손에 들고 거듭 읽고 편지와 의견을 주고받고 편지를 참조하곤 했다. 이 마지막 부분이 중요했던 건 내가 편지 읽기를 끝내자마자 거의 곧바로 머릿속으로 문장을 만들기 시작하곤 했기 때문이었다. 하루나 이틀 뒤에 자리에 앉아 답장을 쓰면서 종이에 적어 넣을 문장들이었다. 나는 편지를 받고 나서 답장을 쓰기 전까지의 이런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다. 생각을 정리하고 주제들을 음미하는 일을 사랑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떤 순서로 말할 것인가. 친구에게 내 근황을 알리기 위해 사실과 느낌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기분을 묘사할 수도, 정보를 전달할 수도, 책이나 행사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말할 수도, 분위기를 사실보다 부풀려 페이지 위에 만들어낼 수도 있었다. 편지를 받는 일도 설렘을 공유하는 일이었지만 편지를 쓰는 일은 그보다 더 큰 기쁨이었다. 문장들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동시에 흠없이 유창하게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수동 타자기로 타이핑한 내 편지들이 레빈슨 씨의 편지들처럼 보였다는 걸, 고쳐 쓰거나 지워진 문장 하나 없이 깔끔했다는 걸 이제 나는 깨달았다. 마치 우리 두 사람 모두 숙련되고 실수 없는 솜씨로 편지를 써내는 공통의 생산 방식을 이용하고 있기라도 했던 것처럼. 오늘날 편지 쓰기는 하기 싫은 일이 되었다. 나는 문장을 쓰면서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편지를 쓸 때 나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자세히 말을 하지 않고 폭넓게 여러 가지를 끌어오지 않으며 길게 혹은 느긋하게 묘사를 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럼에도 편지 한 통을 제대로 쓰려면 몇 시간이 걸린다. 나는 결국 한 편의 제대로 된 글을 작성해야 한다. 일련의 메모를 그저 휘갈겨 쓸 수는 없다. 온전한 문장들을 온전한 단락을 갖춰 써야만 한다. 단락들이 서로 호응하고 서로에게 말을 걸게 해야 하고 한 편의 글로서 일관성이 있게 해야 한다. 표현하는 능력은 글쓰기에 달려있고 결국 그것이 편지 쓰기의 과업이다. 의미가 잘 드러나게 소통하는 것.